네, 매주 금요일 KBS 사회부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 한 주의 주요 판결을 소개하고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변호사를 하다가 기자 생활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2016년부터 변호사 생활하다가 기자 생활로 전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순서인데 앞으로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부분 좀 쉽게 좀 설명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그 이번 주 주요 판결 정리부터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굵직굵직한 게 좀 많았죠? 네, 이번 주는 코로나 휴점 기간이었죠. 3주간 휴점을 했었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밀린 판결이 좀 많았었습니다. 2월에 법관들이 인사가 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결론을 내야 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우선 12일에는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습기 살균제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의 기업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사상하게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였고요. 이 사건은 결국 무죄의 결론이 났습니다. 13일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건이 있었고요. 네. 지난해 3월에 그쯤에 집단 감염이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총회장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요청에 불응했다, 그걸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이 사건 역시 무죄가 났고요. 다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판결이 있었다면 역시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 네, 맞습니다. 그 사건이고요. 어쨌든 최서원 씨가 공모해서 뇌물 받고 직권남용이 했다는 그 파기환송심이 인정이 돼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해서는 앞서도 이미 판결이 하나가 나왔었잖아요. 앞서서는 옥시 제품 관련해서는 유죄가 났었는데 이번은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달랐길래 이번이 무죄가 됐는지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옥시 사건이 앞서 2016년에 기소가 돼가지고 대표가 징역 6년의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때 유죄가 나왔죠. 근데 이번에 기소된 SK랑 애경 그리고 이마트랑 혐의가 완전히 같거든요.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또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한 것도 똑같고요. 다만 왜 정반대 결론이 났느냐? 결정적으로 살균제에 포함된 물질이 달랐습니다. 화학 물질이 달랐다. 네, 맞습니다. 옥시 제품에는 쉽게 말해서 PHMG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앞서에는. 근데 이번에 애경, SK, 이마트 제품에는 CMIT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물질이 실제로 폐질환과 천식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갈린 것이고요. 자, CMIT, MIT 요게 성분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건데 어떻게 다른 거를 뭐가 구체적으로 다른 건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하는 건지요? 네, 핵심만 말씀드리면 법원은 그 앞서 옥시 판결에서는 그 PHMG 그 물질에 대해서는 흡입 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습기 그러니까 저희 호흡기로 흡입할 때 독성이 발생한다는 게 명백히 증명됐다는 것이고요. 네. 이 SK 애경 이 제품에서는 CMIT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흡입할 때 독성이 있느냐? 그거는 확실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물론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를 댔겠죠. 됐는데 네, 인정이 되지 않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그 가습기 피해자들을 다 인정해주고 있지 않나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네. 왜 그러냐면 법원도 할 말은 조금 있는데 정부는 그 사태 이후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해 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법원은 형사재판, 그러니까 누구를 처벌하는 그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그 정부가 피해자를 인정했다고 해서 여기서 그걸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법원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라고 법원에서는 봤는데 내 몸이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소프라노 할 정도의 폐활량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갔는데 이번에 판결이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다고요? 나 그 판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꼭 당신도 우리 집사람처럼 6개월 써봐라. 아니 3개월만 써보고 얘기하라. 너무 억울합니다.
면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쏟았대요. 흠뻑 젖은 게 아니니까 그냥 계속 작업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손끝이 따끔거림과 간지러움이 느껴져서 장갑을 벗었는데 4시간 만에 10손가락에 다 수포가 일어나 있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끔찍한 CMRT 끔찍한 거구나. 너네들 이거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히 다루자라는 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직원들, 연구진에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보고가 됐었고 기록이 됐는데 국민분도 그렇고 집에서 치약 안 쓰고 세제 안 쓰고 샴푸 안 쓰고 화학 제품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언제 당신들이 피해자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법원에서는 인과관계를 다시 한번 증명을 하라라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항소를 할 거 아닙니까? 네. 항소 과정에서 검찰이 주로 어떤 부분을 제대로 증명을 해줘야지 법원에 이번엔 받아들일까요? 이번 판결에서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CMIT 그 물질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킬 정도의 독성을 가져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물질이 폐에 도달해야 되고, 그리고 폐에 도달해서 그 천식 폐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양이 축적이 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걸린 것이죠. 지금 이번 판결은. 시작부터요? 네, 맞습니다. 그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동물 실험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 CMIT가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그 입증한 시험이 없었어요. 그렇게 법원은 판단했고, 또 검찰이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그 부분은 아마 증명을 하려고 할 텐데, 검찰이 실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기존의 그 실험들을 가져와야 될 텐데, 네. 지금까지 이 판단을 법원이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그 실험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 판단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 같고, 이 사건 대법원까지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까지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관련해서 무죄 판결 났다. 이제 감염병 위반, 감염법 관련 위반해서 다들 유죄로 나올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죄로 나왔어요. 어떤 점을 법원은 본 거죠? 네, 이만희 총회장이 받았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입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방역 당국이 그때 시설 조사 그리고 시설 현황이랑 명단을 요구했었어요. 그 신천지에. 네. 근데 이거를 방해했다는 게 그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 예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때 해당되는 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때리게 되는데, 네. 감염병 예방법에 나오는 역학조사의 정의가 있습니다. 네. 그 역학조사에서 감염병 환자를 조사를 한다든지 경로, 인적사항 이런 걸 조사하고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설문조사, 면접조사, 검체채취 이런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 들어가면 역학조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방대본이 요청한 시설 현황 그리고 교인 명단 이걸 요구한 게 과연 역학조사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게 최대의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법원이 그거는 아니라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방대본이 공문을 보낸 게 설문조사나 면접조사가 아니고 내용도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발병 장소 그런 걸 조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학조사라는 게 그 정의가 형사처벌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그걸 함부로 넓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가 해당되지 않고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가 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게 그때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막 이리저리 피하기도 했고 늑장 제출했다는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신도 명단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가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다른 혐의로 적용할 수는 없나요? 네, 그래서 검찰이 같이 기소한 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이 혐의는 이른바 위계, 즉 속임수가 있어야 성립이 된 범죄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설 현황을 누락하고 그리고 교인 명단을 일부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게 과연 위계냐, 속임수냐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게 법원의 쟁점이었거든요. 네. 다만 근데 이게 행정조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사가 뭐냐면은 행정청이 어떤 자료를 협조를 얻어서 요구하는 활동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부러 누락한 게 아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오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협조를 했는데도 전체 아니라 일부만 협조를 했다고 해서 그걸 속임수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의 결론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설 종류나 기한을 설정한 적도 없었고 해서 위계 공무집행방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주요 판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18일 월요일에 큰 판결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서울법원에서 예정돼 있고요. 네. 21일에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민 씨의 공범 선고가 있습니다. 정두환 씨의 며느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자택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게 22일에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도 22일에 나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KBS 법조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